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밤의 달빛지기입니다. 오늘은 러시아의 대문호 레프 톨스토이의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톨스토이는요, 1828년 러시아 야스나냐 폴야나에서 명문 귀족의 사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16세 때 카잔 대학에 진학했으나 중퇴하고 고향에 돌아가 농민 생활의 개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지요. 1852년 처녀작 유년의 시대를 발표함으로써 등단했습니다. 그는 1862년 결혼 이후 본격적으로 창작에 몰두했고요. 그의 최초의 장편 전쟁과 평화를 썼으며 4년 후에는 제2의 대작 안나 카레니나에 착수했습니다. 그는 내면적 생활의 갈등에서 사상적 동요를 일으켰고, 그래서 과학, 철학 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요. 또 자살의 유혹에까지 빠져들었습니다. 이 무렵의 고뇌가 작품 참회에 잘 나타나 있고요. 이는 톨스토이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는 말년에 재산 문제에 대한 가족과의 의견 차이 때문에 딸과 의사를 대동하고 방랑의 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병을 얻어 시골 정거장의 역장 관사에서 사망을 했는데요. 오늘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톨스토이의 죽음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짚어보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낭독을 시작합니다. 재판소의 커다란 건물 안에서 메리빈스키 사건 심리의 휴식 시간에 판사들과 검사는 이반 에고로비치 쇠백의 방에 모여 한담의 꽃을 피우고 있었다. 이야기는 우연히 유명한 크라소프 사건으로 옮겨갔다. 후요돌 와시리에비치는 관할 차고임을 역설하여 흥분했고, 이반 에고로비치는 자기의 의견을 고집하여 조금도 양보치 않고 있었으나 표돌 이바노비치는 처음부터 이런 이야기엔 끼지 않고 막 배달된 새 소식 신문을 보고 있었다. 여러분, 그는 말했다. 이반 일리치가 죽었군요. 아니, 정말이요? 이것 좀 읽어보세요. 그는 아직도 잉크내가 풍기는 갓 인쇄된 신문을 건네주면서 후요돌 와시리에비치에게 말했다. 검정 테두리 안에는 다음과 같은 부고가 인쇄되어 있었다. 프라스코비키 후요 도굴부나 코로비나는 깊은 비탄으로서 친척, 지우 여러분에게 재판소 판사 이반 일리치 고로빈이 지난 1882년 2월 4일 서거하였음을 근거하는 바입니다. 발의는 오는 금요일 오후 1시에 거행합니다. 이반 일리치는 여기 모인 여러 사람들의 동료로서 그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었다. 그는 벌써 수주일 전부터 병석에 있었으며 그의 병은 불치라는 것이었다. 그의 자리는 아직 빈 채로 있으나 그가 죽으면 아렉세프가 그 자리에 임명될 것이며 아렉세프의 후임으로는 비니코프나 슈타베리가 임명되리라는 예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의 확실시 되어 있었다. 그 때문에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전해들은 이 방 안에 모였던 여러 사람들이 한결같이 제일 먼저 생각하게 된 것은 이 죽음이 그들 자신이나 그들의 친지들의 이동이나 승진에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하는 점이었다. 이번엔 틀림없이 슈타베리나 비니코프의 차지가 되겠군 하고 후요돌 와시에르비치는 생각했다. 그 자리는 오래전부터 내 몫으로 정해져 있지. 그 자리로 승진만 되면 독방에다 800루블의 가봉이 붙거든. 그렇게 되면 처남을 꼭 카루가로부터 전임되도록 해야지 하고 표돌 이바노비치는 생각했다. 그대로만 된다면
마누라는 좋아 날뛸 것이렸다. 나도 이젠 친정부치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는 칭언만은 면하겠군. 나도 그 친구가 얼마 못 가리라고 짐작했었지. 표돌 이바노비치는 서운한 듯이 말하였다. 참 안 됐어. 아니 무슨 병이었기에. 의사들도 확실한 진단을 못 내렸다더군. 왜냐하면 의사마다 진단 결과가 틀리더라는구먼. 그래도 나는 마지막 만났을 땐 회복되리라고 생각했었지. 난 지난 축제 이래 한 번도 문병을 가지 못했어. 가불이라고 늘 벼르곤 있었지만. 그런데 재산 문제는 어찌 된답디까? 그 부인에게 얼마가 남은 게 있나 보던데 그것도 대단치 않은 것이라더군요. 하여간 조문은 갔다 와야지. 우리 집에선 워낙 멀어놨어. 자네 집에서 가자면 멀다는 말이로군. 하긴 자네 집에선 어디든지 멀게 마련이니까. 이것 보게 이 친군 내가 물 건너에서 사는 것이 도무지 마땅치 못한 모양이로군. 슈베크는 웃으며 표돌 이바노비치와 수작했다. 그런 다음 일동은 시내 거리가 먼 것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법정으로 돌아갔다. 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생길지도 모르는 근무상의 이동이나 변화, 이 외에 가까운 사이였던 사람의 죽음이란 사실이 그것을 알게 된 사람들의 마음에는 죽은 것은 그였지 내가 아니다 라는 변함없는 기쁨을 새삼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반 일리치와 친근했던 소위 친구 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놈의 귀찮은 의례상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연결식에도 참석해야 되고 미망인 위문도 해야겠군 하는 생각이 덧붙여 떠오르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친근했던 사람은 후요돌 와시리에비치와 표돌 이바노비치였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법률학교의 동급생으로 이반 일리치에게는 여러 가지로 신세진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터였다. 저녁상에서 아내에게 이반 일리치의 죽음과 처남이 이곳으로 정근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말하고 표돌 이바노비치는 식후에 한잠도 그만두고 연미복으로 갈아입고 이반 일리치의 집으로 마차를 달렸다. 이반 일리치 가의 현관 앞에는 한 대의 고급 마차와 두 대의 합성 마차가 서 있었다. 아래층 응접실의 외투거리 벽 옆에 분칠해 놓은 금몰의 장식술이 달린 무늬 없는 비단 관덮개가 걸려 있었다. 검은 상복의 여인 둘이 털 외투를 벗고 있었다. 한 사람은 안면이 있는 이반 일리치의 누이 동생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처음 보는 부인이었다. 표돌 이바노비치의 동료인 슈발츠가 막 2층에서 내려오던 참에 집 안으로 들어서는 그를 보자 계단 위에 서서 마치 이렇게 말하듯이 눈짓했다. 이반 일리치도 어리석었지. 그에 비하면 자네나 나는 다르거든. 영국식의 구렛나루를 잘 가꾼 슈발츠의 얼굴과 연미복을 입은 그의 호릿한 몸매는 언제나와 같이 우아하고 장중했다. 슈발츠의 이 장중한 풍모는 여느 때는 그의 떠벌리는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었으나 이런 장소에서는 특별한 효과를 주는 것이었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여인들이 먼저 지나가도록 비켜섰다가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다. 슈발츠는 걸음을 멈춘 채 위에 서 있었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그의 뜻을 적각 알아챘다. 그는 분명히 오늘 저녁에 핀트, 트럼프 놀이의 일종을 할 장소를 의논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여인들은 계단을 지나 미망인의 방으로 들어갔으나 슈발츠는 입술을 진지한 듯 굳게 다물면서 장난치듯 눈과 눈썹을 움직여 표돌 이바노비치에게 바른 쪽에 있는 빈소를 가리켰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이런 경우 누구나 흔히 그렇듯이 약간 당황한 기분으로
그리로 걸어갔다. 단 한 가지만은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경우엔 십자를 긋고 절을 하면 틀림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머리까지 숙여 절을 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선 썩 자신이 서지 않으므로 중용을 취하기로 했다. 즉 빈소에 들어서면서 가슴 위에 십자를 긋고 약간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그는 손과 머리의 동작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방안을 두루 살폈다. 조카인 듯한 두 청년이 한 사람은 중학생이지만 십자를 그으면서 방을 나가던 참이었다. 곁에는 한 노파가 서 있고 별나게 눈꼴이 들린 여인이 그 귀 속에 대고 뭐라고 소곤대고 있었다. 프로코트를 입은 건강하고 팔팔한 동작의 승려가 어떤 반대라도 물리치겠다는 표정으로 무언가를 큰 소리로 읽고 있었다. 식당지기 농부인 게라심은 가벼운 걸음걸이로 표돌 이바노비치 앞을 지나면서 마룻바닥에 무언가를 뿌리고 있었다. 그것을 보자 표돌 이바노비치는 문득 썩어가는 시체의 희미한 냄새를 느꼈다. 지난번 마지막으로 이반 일리치에게 문병 왔을 때 이 농부는 간호사 일을 맡아 하고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유난히 그를 사랑하는 것 같았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연방 십자를 그으면서 관과 성녀에게 한쪽 구석 탁자 위에 안치된 성상과 그것들의 중간쯤 되는 방향에 가볍게 머리를 숙였다. 그러나 이내 십자를 긋는 동작이 너무 길었던 것 같이 느껴져서 그는 잠자코 죽은 이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죽은 이는 시체라는 것이 을에 그렇듯이 차갑게 굳어버린 사지를 관 바닥에 펴고 별나게 무거워 보이게 누워 있었다. 영원히 굽어버린 목을 베개에 걸치고 움푹 패인 관자놀이와 대머리 진 밀랍 같은 이마와 윗 입술에 덮인 삐죽한 코를 모든 시체가 그렇듯이 유난히 두드러지게 보이면서 그는 표돌 이바노비치가 마지막 보았을 때보다 더 말라서 그 모습은 아주 달라졌으나 모든 시체가 그렇듯이 그 얼굴은 그가 살아있을 때보다 더 아름답고 어젓해 보였다. 그 얼굴은 해야 할 일은 다 했으며 그것도 아주 훌륭하게 했다는 듯한 표정이었다. 뿐만 아니라 그 표정에는 또한 살아있는 자들에 대한 힐책이나 경고 같은 것도 섞여 있었다. 그런 경고는 이반 일리치에겐 어울리지도 않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자 왜 그런지 불쾌해져서 표돌 이바노비치는 다시 한번 부지런히 십자를 긋고는 좀 경망스러우리만큼 허둥지둥 몸을 돌려 바쁜 걸음걸이로 문 쪽으로 갔다. 슈발츠는 두 발을 벌려 뻗고 서서 뒷짐진 손으로 실크 모자를 만지작거리면서 통로로 되어 있는 방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처럼 명랑하고 말끔하고 전화한 슈발츠의 모습을 보자 표돌 이바노비치는 금세 기분이 신선해졌다. 그래서 표돌 이바노비치는 슈발츠란 친구는 이런 구질구질한 것은 다 초월해서 언짢은 인상 따위엔 아예 아랑곳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사실 그의 얼굴은 이렇게 말하는 듯이 보였다. 이반 일리치의 장례식이라는 것도 회합의 질서를 무너뜨렸다고 인정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될 수는 없지. 다시 말하자면 무엇이라도 오늘 저녁에 하인이 새 촛불을 내게 세워놓는 동안 새갑을 뜯은 한 벌의 트럼프를 짝짝 치는 것을 방해할 수는 없지. 다시 말하자면 장사를 지낸다는 것이 오늘 저녁 우리들이 모여 한때 즐기는 것을 잡칠 만한 근거는 될 수 없다는 거지. 사실 그는 지나가려는 표돌 이바노비치의 귀 속에 대고 이제부터 후요돌 와시리에비치 댁에서 열리는 노름에 참가할 것을 공고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표돌 이바노비치는 오늘 저녁 트럼프 놀이를 할 운명이 못 되는 모양이다. 이때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 제가 시작됩니다. 함께 들어가시죠. 슈발츠는 이 말을 받아들이는 것도 거절하는 것도 아닌 애매한 묵내를 하면서 발을 멈췄다.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는 표들 이바노비치를 보자 후 하고 한숨을 쉬고서 그에게 바싹 몸을 다가 붙이고 손을 잡으면서 말문을 열었다. 저는 선생님을 잘 알고 있죠. 선생님은 이반 일리치의 정말 친근한 친구셨죠? 하면서 자기 말에 어울리는 반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그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아까 빈소에서 십자를 그은 것처럼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이 여인의 손을 꼭 쥐고 한숨을 지으면서 네, 그렇고 말고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그대로 했다. 그러자 그가 기대했던 효과가 나타남을 느꼈다. 즉, 그는 제풀에 감동했고 따라서 그녀도 감동한 것이다. 자, 시작하기 전에 들어가시죠. 저 선생님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하고 미망이는 말했다. 팔을 좀 빌려주십시오. 표돌 이바노비치는 팔을 내민 후 두 사람은 웃음을 참으며 눈짓을 하는 슈발츠 앞을 지나 방으로 들어갔다. 아무래도 빈트 노르면 못 끼겠군. 미안하지만 다른 친구를 끌어와야지. 요행이 빠져나올 수만 있다면 5이 놀아도 상관없는 것이니까. 하고 그의 짓궂은 눈은 말하고 있었다. 표돌 이바노비치가 한층 더 깊은 비탄의 한숨을 짓자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는 감격해서 그의 손을 부여잡았다. 장밋빛의 크레튼 갱사로 갓을 씌운 흐릿한 난포풀이 켜있는 그녀의 엉접실에 들어와 두 사람은 탁자 옆에 앉았다. 그녀는 긴 의자에 표돌 이바노비치는 스프링이 부러져서 거북한 느낌을 주는 얕은 안락의자에 앉았다.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는 그에게 다른 의자에 앉도록 권했지만 그러는 것이 이 경우엔 어울리지 않는 노릇임을 깨닫고 그만두었다. 그 얕은 안락의자에 앉으면서 표돌 이바노비치는 이반 일리치가 이 응접실을 설계할 때 녹색 잎이 있는 장밋빛 벽포 때문에 그와 언언한 적이 있음을 상기했다. 미망이는 긴 안락의자에 와 앉으려고 탁자 옆을 지나다가 검은 만치리아의 크레프가 탁자의 조각에 걸렸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걸린 것을 떼어주려고 몸을 일으켰다. 그러자 그의 궁둥이 밑에서 풀려난 안락의자는 파도처럼 흔들리면서 궁둥이를 마구 쳤다. 미망인이 제 손으로 걸린 크레프를 벗기기 시작했으므로 표돌 이바노비치는 요동치는 안락의자를 간신히 누르고 다시 주저앉았다. 그러나 미망인이 완전히 벗겨내지 못하므로 그는 또다시 엉덩이를 일으켰다. 그러자 안락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요동을 쳐 이번엔 아주 삐걱 소리까지 내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멋자 그녀는 깨끗한 손수건을 꺼내들고 울기 시작했다. 한편 표돌 이바노비치는 크레프건과 안락의자와의 관계 때문에 기분을 잡쳐버려 시무룩한 얼굴을 하고 앉아 있었다. 이 어정쩡한 분위기는 이반 일리치네 식당지기인 소콜로프의 출연으로 사라졌다. 그는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가 지정한 장소의 묘지는 200루블이나 하더라는 보고를 하러 온 것이다. 그녀는 울음을 그치고 마치 불행의 표변인 양 슬픈 눈매로 표돌 이바노비치를 쳐다보면서 프랑스어로 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하고 말했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듯이 말없이 머리를 끄덕여 보였다. 담배라도 피시죠? 그녀는 너그러우나 비탄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소콜로프와 묘지 가격에 대한 의논을 시작했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그녀가 자세히 묘지 가격을 캐묻고
선택하는 것을 듣고 있었다. 묘소를 선정한 다음 그녀는 합장대에 관해서까지 일일이 지시를 주는 것이었다. 일일이 다 제 손으로 해야만 하는군요.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앨범을 한쪽으로 밀어놓으면서 표돌 이바노비치에게 말했다. 그리고 담뱃재가 탁자 위로 떨어지게 된 것을 보자 재빨리 표돌 이바노비치 앞으로 재떨이를 밀어주면서 말을 이어갔다. 저는요, 슬픔 때문에 할 일을 할 수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라고 봐요. 저는 그 반대죠. 제게 뭐든지 위안이 되거나 마음을 돌릴 만한 것이 있다면 그건 죽은 그 일을 위해 마음을 쓰는 것이죠. 그녀는 또다시 울려는 듯이 손수건을 꺼냈다가 갑자기 스스로를 억지로 참아 누르듯이 몸을 한번 떨고는 가라앉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렇지 참 선생님께 은혼 드릴 말씀이 있어요. 표돌 이바노비치는 또다시 요동하려는 의자를 간신히 눌러 가라앉히면서 꾸벅 절을 하고 앉은 자세를 고쳤다. 마지막 2, 3일은 정말 고통이 심해 괴로웠죠. 신고가 심했어요? 표돌 이바노비치는 되물었다. 아이고 끔찍해. 마지막에는 몇 분이 아니라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지 않아요. 사흘 밤낮은 숨도 안 쉬고 소리만 질렀어요. 정말이지 제가 그 끔찍한 소리를 어떻게 견뎌냈는지 모르겠어요. 글쎄 3칸이나 떨어진 곳에서도 다 들렸어요. 그때 제 심정이란 말씀드릴 수도 없죠. 그래도 의식은 있었나요? 표돌 리바노비치가 물었다. 네, 그녀는 나직히 대답했다. 마지막 순간까지죠. 글쎄 그이는 죽기 15분 전에 우리를 불러놓고 마지막 작별까지 하고 위로자를 데려가라고까지 했어요. 처음엔 쾌활한 소년으로, 다음엔 학생으로, 그리고 어른이 된 후엔 트럼프 친구로서 그렇게 친근히 사귀던 사람의 죽음의 고통이라는 생각이 들자 자기 자신과 이 여인의 위선에 대한 불쾌한 감정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표돌 이바노비치는 치를 떨었다. 그는 다시 한번 죽은 이의 이마와 입술을 덮을 듯한 뾰족한 코를 보았다. 그러자 그 무서움이 자기 자신에게 덮쳐오는 것 같았다. 그 무서운 괴로움이 사흘 낮과 밤, 그 다음에 죽음, 이건 지금 당장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그는 이런 생각이 들자 한순간 소름이 끼치는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이내 별 뚜렷한 근거는 없지만 평소의 생각인 이건 이반 일리치에게 일어난 일이지 내게 일어난 일은 아니야. 나는 그런 일을 겪을 리도 없으며 그런 무서운 일이 내 신상에 일어날 까닭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은 내가 어두운 분위기에 눌렸기 때문이야. 슈발처의 표정으로도 알 수 있듯이 기분이 눌려지지 않도록 해야지. 하는 생각이 구원의 손길처럼 떠올랐다. 이렇게 스스로의 기분을 다스리고 표돌 이바노비치는 침착한 기분으로 일종의 흥미마저 돋워 이반 일리치의 운명하던 모습을 자세히 캐묻는 것이었다. 마치 죽음이 이반 일리치에게만 있는 특수한 사건으로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기나 한 것처럼 이반 일리치가 겪은 그 무서운 육체적 고뇌를 상세히 이야기한 후 미망이는 분명히 진짜 용건을 이야기할 필요를 느낀 모양이었다. 아, 표돌 이바노비치 씨, 이토록 무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도 괴로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면서 그녀는 또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슬픈 듯이 한숨 지으면서 그녀가 코를 풀길 기다렸다가 그녀가 울음을 그치고 코를 풀고 나자 그는 말했다. 저를 믿으세요. 그러자 그녀는 다시 이야기를 널어놓더니 이윽고 그에게 언론하고 싶었던 용건일 것으로 생각되는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녀 남편의 죽음에 따라 어떻게 하면 나라에서 돈을 더 타낼 수 있느냐는 것이 그 골자였다. 그녀는 연금에 관해 그의 의견을 물으려는 척 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이쪽에서도 알지 못하는 것까지, 즉 이 죽음을 꼬투리로 해서 국고로부터 타낼 수 있는 금액에 관해서 아주 상세히 알고 있으면서 그것 말고도 어떻게 좀 더 많은 돈을 타내는 방도가 없는가에 관해 알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아챘다. 표돌 이바노비치도 그런 방도를 생각해내 보다가 이내 귀찮아져서 그저 앞가림으로 정부의 인색함을 탓한 후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아무래도 무망한 노릇일 거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어쩔 수 없다는 듯이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나서는 분명히 이 손님으로부터 빨리 풀려날 것을 궁리하는 것 같았다. 그는 그런 기미를 눈치채고 담뱃불을 끄고 일어서면서 미망인의 손을 한번 잡아주고는 여러 사람이 모여있는 방으로 갔다. 이반 일리치가 언젠가 골동품점에서 샀노라며 무척 기뻐하던 시계가 걸려있는 식당에서 표돌 이바노비치는 한 사람의 목사와 장례에 참석하기 위해 와 있는 여러 명의 아는 이들과 만났을 때 그 속에서 이반 일리치의 딸인 안면 있는 아름다운 아가씨를 발견했다. 그녀도 온몸을 검은 옷으로 감고 있었다. 가뜩이나 날씬한 허리는 그 때문에 더욱 가늘어 보였다. 그녀는 어둡지만 의연한 거의 곤란 것 같은 얼굴을 하고 표돌 이바노비치에게 마치 그가 무슨 죄라도 저지른 것처럼 인사했다. 그녀의 등 뒤에는 똑같이 곤란 것 같은 표정을 지은 표돌 이바노비치와도 안면이 있는 그녀의 약혼자라고 소문이 난 부유한 예심 판사인 청년이 서 있었다. 그 사나이는 그에게 침울하게 머리를 수그리고는 시체가 있는 방으로 가버렸다. 그러자 계단 뒤로부터 이반 일리치와 아주 닮은 중학생인 아들이 나타났다. 그는 표돌 이바노비치가 법률학교 시대에 동급생으로 기억하고 있는 어렸을 때의 이반 일리치와 흡사했다. 그는 울어서 부은 이미 세상의 더러움을 아는 10서너 살의 소년들에게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하고 있었다. 소년은 표돌 이바노비치를 보자 분명히 신경질적으로 미간을 찌푸렸다. 표돌 이바노비치는 그를 향해 가볍게 머리를 흔들어 보이고 시체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제가 시작되었다. 촛불, 신음소리, 향연기, 눈물, 훌쩍거리는 울음소리. 표돌 이바노비치는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발을 내려다보면서 얼굴을 찌푸린 채 서 있었다. 그는 한 번도 죽은 이를 들여다보지 않고 마지막까지 기분을 상하게 하는 분위기에도 영향받지 않은 채 앞장서서 나오는 사람들에 섞여 그곳을 나왔다. 대기실에는 아무도 없었다. 식당직이 농부인 게라심이 고인의 방으로부터 뛰어나와 표돌 이바노비치의 외투를 찾기 위해 그 억센 두 팔로 다른 외투들을 모두 팽개친 다음 겨우 찾아와서 가져왔다. 요즘 어떤가 게라심. 표돌 이바노비치는 뭔가 말하려고 그렇게 물었다. 참 안 됐어. 모두 다 하느님의 뜻입죠. 누구든지 결국엔 가버리는 걸요. 게라심은 사이가 고른 농군다운 하얀 이를 드러내 보이면서 말했다. 그리고 바쁜 일이 몸에 밴 사람같이 바람이 들어오게 문을 열고 마부를 불러 표돌 이바노비치를 태워주고서 다시 계단을 뛰어 올라갔다. 마치 긴히 해야 할 일을 생각해내기라도 한 듯이. 표돌 이바노비치는 향과 시체와 석탄산 등의 냄새가 뒤섞인 퀴퀴한 공기를 벗어나서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이 여간 유쾌하지 않았다. 어디로 모실까요?
마부가 물었다. 아직 늦진 않겠지? 그럼 후요돌 와시리에비치네로 들러가자. 이리하여 표돌 이바노비치는 다시 거리로 나왔다. 그리고 아닌 게 아니라 로벨의 첫 판이 끝날 무렵 그는 참석할 수 있어서 5번째의 파트너로서 그 속에 끼어들기는 안성맞춤이었다. 이반 일리치의 과거 생활사는 극히 단순하고 평범하며 무서운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45살에 재판소 판사로 죽었다. 그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여러 성과 국 사이를 전전하여 출세의 길을 터놓은 한 관리의 아들이었다. 그 출세의 길이라는 것은 사람을 본질적으로는 그 직무에 적합하지도 않음을 알면서도 과거의 오랜 경력과 관위의 덕택으로 사직당하지도 않고 교묘하게 마련된 가공의 지위와 가공이 아닌 6천 내지 1만 루블의 봉급을 받으면서 아주 늙은 뒤까지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마련해주는 지위로 데려가는 방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러 가지 필요 없는 시설의 필요치도 않은 인원 중의 한 사람이었던 3등관 이리야 에피 모비치코로빈도 그런 축의 하나였다. 그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 둘째였다. 맏아들은 소속된 관청은 다르나 그 부친과 같은 출세의 길을 더듬어 올라와서 이제는 타성적으로 봉급을 타먹을 수 있는 근무 연령에 이르고 있었다. 막내 아들은 실패자였다. 그는 여러 가지 일에 종사해 보았으나 모두 실패하고 지금은 철도 일을 보고 있다. 그래서 부친이나 형들, 더구나 그들의 아내들까지 그와 마주서기도 꺼릴 뿐만 아니라 여간한 일이 아닌 바에는 그의 존재를 생각하는 것조차 싫어할 정도였다. 그들의 누이 동생은 페테르부르크의 관리인 그래프 남작에게 시집을 갔다. 이반 일리치는 이른바 집안의 자랑스러운 존재였다. 그는 맏아들처럼 융통성 없는 딱딱한 성격이 아니며 동생처럼 천둥 벌거숭이로 덤비는 성품도 아니었다. 그는 두 형제의 중령인 슬기롭고 활발하며 명랑한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그는 동생과 함께 법률학교에서 교육을 받았다. 동생은 졸업도 채 못하고 5학년에서 퇴학당했으나 이반 일리치는 훌륭한 전 과정을 마쳤다. 법률학교 시대에 이미 그는 그 후에 전 생애에 있어서와 같은 그 유능하고 쾌활하며 서글서글하고 사람 사귀길 좋아했으나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되는 일은 엄격히 실천하는 그런 사나이였다. 그런데 그가 자기의 의무로 아는 것은 모두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렇다고 생각되고 있는 것들이었다. 소년 시절에도 또 어른이 된 후에도 남에게 아첨을 하는 사람은 아니었으나 그에겐 아주 어려서부터 마치 파리가 불빛에 끌려가듯이 사회에서 가장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끌려드는 경향이 있어 자연히 그런 사람들의 태도와 인생관에 영향을 받아 그들과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것이었다. 유년 시절과 청년 시절에 열중했던 일들은 모두 그에게 큰 자국을 남기지 않고 지나갔다. 그는 한때 정욕과 허영과 마지막엔 자유사상에도 빠진 적이 있었으나 그 어느 때나 그의 감정이 올바르게 지시된 일정한 한계를 넘는 일은 없었다. 법률학교 시절에 그는 어렸을 때는 무척 추잡한 짓으로 여겨졌어 그 행위를 할 땐 자기 자신에 대해서까지 혐오를 느끼던 그러한 행위를 실행했으나 그 후 그와 같은 행위가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행해지고 있어서 그런 기억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간혹
다시 생각나는 적이 있을지라도 별로 그것을 괴롭게 여기지는 않았다. 10등간으로서 법률학교를 졸업하고 부친에게서 양복을 장만할 돈을 받은 이반 일리치는 살르멜의 가게에서 양복을 맞추고 마지막을 예견하라 이라는 글이 새겨진 메달을 장식으로 달고 공작과 교사들에게 작별 인사를 드린 후 식당 돈에서 동급생들과 회식을 하고 그리고는 최고급품 양품점에서 장만한 신유행의 가방과 네이, 양복, 면도기구, 화장기구, 수건 등을 갖고 부친이 마련해준 자리인 주지사의 촉탁 관리로서 지방에 부임했다. 지방에 가서도 이반 일리치는 이내 법률학교 시절과 같은 경쾌하고 명랑한 분위기를 자신을 위해 만들어냈다. 그는 충실히 근무해서 출세할 길을 마련하는 한편 오붓하고 품위 있게 놀았다. 이따금씩 상관의 위탁을 받고 군으로 출장도 나갔으나 그곳에서도 윗사람에게 아랫사람에게는 위험으로서 응대하고 스스로도 긍지를 삼고 있는 정확과 결벽으로서 자기에게 위탁된 임무를 완전히 수행했다. 그런 일들은 주로 분리파 교도에 관한 것이었다. 근무상의 사항에 대해서는 젊음과 가벼운 즐거움을 좋아하는 성품에도 불구하고 지극히 조심스럽고 공식적이어서 도리어 엄격할 정도였다. 그런 반면에 친구들 사이에서는 종종 농담을 즐기고 기지가 풍부하며 항상 선량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어서 그가 친아들처럼 드나들던 지사 내외는 그를 꽤 쓸만한 사나이라고 불렀었다. 지방에 있는 동안 그는 자기를 쫓아 따르던 여인 중 한 사람과 관계를 맺고 여자 디자이너와도 친해졌으며 도에로부터 내려온 시종 무관과도 술자리도 같이 하고 야식 후에 먼 동네로 구경도 가고 지사뿐만 아니라 지사 부인에게까지 아첨했으나 이러한 모든 것이 나쁘게 이야기되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모두 프랑스 격언 젊을 때는 한때 방탕해도 좋다의 항목에 들어맞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아무튼 그가 하는 모든 것, 예쁘장한 손에다 말쑥한 셔츠를 입고 프랑스어를 짓거리는 이곳에선 가장 상류 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 행했던 것이다. 따라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승인을 받는 것과 같은 것이었다. 이렇게 이반 일리치는 5년 동안 근무했다. 그러자 그의 근무상에 관한 새로운 전환기가 왔다. 새로운 재판 제도가 생겨서 새로운 인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 새로운 인재가 된 것이다. 이반 일리치에게 예심 판사의 지위가 제공되었다. 새로운 임지는 다른 주였으므로 여지껏 사귀어오던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를 버리고 이제 다시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야 했으나 이반 일리치는 서슴지 않고 새로운 일자리로 떠나기로 했다. 그는 친구들의 전송을 받고 기념사진을 찍고 은재 담뱃값을 기증받은 후 새로운 임지로 떠났다. 예심 판사로서도 이반 일리치는 촉탁관리 시절과 마찬가지로 얌전하고 직무상의 의무를 사생활과 구별하며 여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그 방도를 알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예심 판사의 직무 자체가 그에겐 앞서의 일자리보다 훨씬 더한 흥미요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전의 일자리는 살르멜에게서 맞춰 입은 통상 제복 차림으로 쭈뼛쭈뼛하며 접견을 기다리고 있는 창원자나 선망의 눈으로 자기를 지켜보는 관리들 사이를 지나서 곧장 지사의 사실로 들어가 담배를 입에 문 채 지사와 더불어 차를 마시며 환담하는 것이 더없이 즐거운 것이었으나 직접 자기의 의사대로 취급할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그런 사람들이란 지방 출장이나 가야 만날 수 있는 군의 경찰서장이나 분리파 교도 정도였다. 그는 자기 의사대로 부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의 바르게 그의 친구와 같은 태도를 취하기를 좋아했으나 그것은 실상 그들을 얼마든지 억누를 수 있는 자기가 친구처럼 격이 없는 태도로 대해주고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심 판사가 되고부터 이반 일리치는 아무리 행세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외 없이 자기 손아귀 안에 있었으며 자기가 일정한 문물을 공용 용지 속에 적어 넣기만 하면 어김없이 피고인이나 정인으로서 자기 앞에 환문할 수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러나 결코 자기의 직권을 악용하는 법이 없었다. 도리어 자기의 태도를 부드럽게 가지려고 애쓸 정도였으나 실은 이 권력의 의식과 그 표현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야말로 그에게 있어서는 이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흥미와 매력의 대부분을 가늠하는 것이었다. 한편 직무 자체, 즉 사무에 있어서 이반 일리치는 아무리 복잡한 사건일지라도 자기의 개인적인 의견을 완전히 배제하고 요구된 모든 공식적인 형식과 방법에 비추어 극히 신속히 해결했다. 그것은 새로운 일이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864년에 공포된 법률을 실제로 적용시킨 최초의 사람이었다. 예심 판사의 직책을 받기 위해 새로운 고장으로 이사온 이반 일리치는 그곳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사귀고 새로운 주의를 만들었으며 약간 달라진 생활 태도를 지니게 되었다. 그는 주 당국과는 경원책을 취하고 그 고장에 부유한 귀족과 사법관들 중에서 알짜만 골라 서클을 조직하고 정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는 적당한 자유주의자와 문화주의적인 태도를 꾸민 것이다. 그리고 그는 자기의 우아한 몸가짐을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새로운 직무를 받고부터는 턱수염만은 깎지 않고 잘하는 대로 내버려 두었다. 이반 일리치는 새로운 고장에서도 아주 원만하게 지냈다. 주지사에게 불평을 품은 친구들도 마음이 맞는 친근한 사람들이었고 봉급도 많아져서 당시 새롭게 한몫 끼게 된 빈트놀이도 그의 생활의 즐거움을 적지 않이 더해주는 것이었다. 트럼프 놀이에 있었어도 그는 원래 민속히 머리를 쓰며 명랑하고 재치 있게 노는 재능을 지녔으므로 대체로 따는 축이었다. 이 새로운 고장에서의 2년간의 근무를 마치면서 이반 일리치는 지금의 아내를 만났다.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는 그가 드나들던 서클 중에서 가장 매력있고 현명하며 화려한 아가씨였다. 판사 일을 끝마친 다음 오락과 휴식의 하나로서 그는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와 반농담의 가벼운 관계를 맺었다. 그는 촉탁 관리 시절에 대체로 춤을 많이 추는 축이었으나 예심 판사가 되고부터는 예외로만 추었다. 이제는 단지 자기가 신제도의 직분으로 5등관에 지나지 못하나 춤에 있어서는 이래봬도 남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춤을 추었다. 그래서 그는 야외가 끝나갈 무렵에 이따금씩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와 춤을 추었으며 주로 춤추는 동안에 그녀를 정복했던 것이다. 그녀는 그를 사모하게 되었다. 이반 일리치는 결혼하려는 확실한 의사는 없었으나 여자 쪽으로부터 구애를 받게 되자 이 문제를 스스로의 문제로 다루기로 했다. 하긴 꼭 결혼해서 못 산다는 법은 없지 하고 그는 자기 자신에게 타일렀다. 프라스코비아 후요드로브나는 상당한 귀족의 딸로서 외모도 수려하고 적지 않은 재산도 가졌었다. 이반 일리치는
보다 뛰어난 배우자를 고를 수도 있었으나 그녀도 상당한 배우자가 될 수 있었다.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봉급이 있으며 그녀에게도 그 정도의 수입은 있으리라고 기대했다. 아닌 게 아니라 그녀는 문벌도 좋고 귀엽고 예쁘며 나무랄 데 없는 여인이었다. 이반 일리치가 결혼할 그때 주위의 사람들이 이 배필은 잘 어울린다고 이야기했던 것은 잘못 본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상방의 합의에 의해서 결혼했다. 말하자면 그는 이러한 아내를 맞음으로써 자신을 위해서라도 유쾌하고 동시에 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실행한 것이다. 결혼의 경과 그 자체와 부부간의 애무, 새로운 세간살이, 새 식기, 새 속옷 등에 따르는 결혼생활 초기는 아내가 임신할 때까지 아주 만족하게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일찍 결혼한 것이 사회에서도 안정되고 그 자신도 인생의 상사로 생각하고 있었던 경쾌하고 즐겁고 흐뭇하며 항상 예절 바른 생활 분위기를 파괴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그것을 강화시켜주는 것으로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던 것이 아내가 임신 2, 3개월로 접어들면서부터 결혼이 뭔지 새로운 생각지도 않았던 불유쾌하고 침울하며 볼꼴 사나운 도저히 예상할 수도 없었고 무슨 방도로도 다스릴 수 없는 것으로 변모하여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내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의 생각으로는 그가 혼자서 중얼거린 것과 같이 심심풀이로 생활의 즐거움과 예의를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뚜렷한 근거도 없이 그를 질투하고 그가 자기의 비위를 맞출 것을 요구하고 공연이 대들었으며 그에게 불쾌하고 난폭한 장면을 보이는 것이었다. 처음 얼마 동안 이반 일리치는 경쾌하고 점잖은 생활태도, 즉 전에는 그를 공경으로부터 구출해 주었던 태도로 이를 견제함으로써 그는 당면한 불쾌한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그는 아내의 감정을 되도록이면 개의치 않기로 하고 종전처럼 경쾌하고 유쾌하게 생활을 계속했다. 친구들을 초대해서 집에서 노름판을 벌이기도 하고 혼자서 클럽이나 친구에게 놀러 가기도 했다. 그러나 아내는 때때로 굉장히 억척스럽게 막된 말투로 그를 욕하기 시작하여 그가 그녀의 요구를 무시할라 치면 그때마다 아주 집요하게 욕을 퍼부었다. 그가 결국 굴복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그녀처럼 항상 집안에 틀어박혀서 침울하게 시간을 보내게 될 때까지 결코 그와 같은 행패를 그치지 않으려고 굳게 마음먹은 것처럼 보였으므로 이반 일리치는 그만 치를 떨고 쭈뼛쭈뼛해지는 것이었다. 그는 그제야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적어도 그와 아내와의 생활이 언제나 생활의 즐거움과 어젓한 면에 합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그런 것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는 아내와 같은 파괴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는 그런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근무하는 아내를 위압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도의 하나였다. 이반 일리치는 근무와 그에 부속되는 의무라는 것을 방패로 삼아 자기의 독립세계를 지키면서 아내와 맞겨루기 시작했던 것이다. 아이들의 출생과 양육,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실패, 실제 또는 가상적인 아이들의 그 모친의 병, 여기에는 그 자신도 관여하는 바가 있다고 강요되었으나 그는 도무지 이에 대해 이해할 수 없었다. 등등이 거듭됨에 따라서 가정 밖에서 자신을 지키려는 그의 욕구는 더욱더 커가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아내가 신경질적이고 욕구적으로 나오면 나올수록 그는 자기 생활의 중심을 근무로 옮기게 되었다. 그는 전보다 한층 더 근무에 열중하게 됐고 명예심도 갖게 되었다. 결혼 후 1년도 못 되어서 이반 일리치는 부부 생활이라는 것이 이 생활에 어느 정도의 편의는 줄 수 있으나 실상은 아주 복잡하고 무거운 짐을 지워주는 노릇이며 따라서 자기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즉 사회에서 인정받는 예절 바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근무에 따라 임할 때와 같은 일정한 태도를 꾸며서 대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반 일리치는 부부 생활에 대한 이러한 태도를 스스로 꾸몄다. 그는 가정생활에 있어서 그저 식사, 잠자리 등 아내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편의와 주로 세론이 결정하는 외면상의 형식적인 품위만을 요구했다. 그 밖에 집에서 그는 명랑과 유쾌와 고상한 것만을 바랐으며 간혹 그런 것이 발견되면 무척 기뻐했다. 그러다가 저항이나 불평에 부딪히면 벽을 둘러싼 건물하는 별세계로 도피해 그 속에서 즐거움을 찾는 것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훌륭한 근무자로서 존중되었으며 3년 후에는 검사보로 승진했다. 새로운 직무와 그 중요성, 모든 사람들을 투옥하고 기소할 수 있는 가능성, 농고의 공개성과 이 일에 대한 자신의 성공, 이런 것들이 그를 한층 더 건무에 충실케 했다. 아이들은 연이어 태어났다. 아내는 점점 더 말도 많고 골도 잘 내는 여인이 되었으나 이반 일리치에 의해서 만들어진 가정생활에 대한 태도는 그녀의 잔소리로서 그에게 거의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는 것이었다. 한 고장에서 7년 동안 근속한 뒤 이반 일리치는 다른 주의 검사로 영전되었다. 그는 가족을 데리고 부임했으나 돈은 딸리고 새로운 임지는 아내의 마음에 들지 못했다. 봉급은 전보다 많아졌으나 생활비가 비싸게 들었다. 엎친 데 격친 격으로 아이를 둘이나 잃게 되자 이반 일리치에겐 가정이 더구나 즐겁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다. 아내는 이 새로운 임지에서 무엇이고 불행한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남편을 탓했다. 부부가 주고받는 이야기의 중요한 대목 중 아이들의 양육 문제는 대부분 다툰 기억과 연결되는 문제로 두 사람을 이끌어갔고 언제 어디서나 싸움이 폭발할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도 부부 사이에 드물게나마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은 남아 있었으나 그런 것은 결코 오래가지 못했다. 이와 같은 속격은 만약 그가 그것을 원치 않았던 것이었다면 그를 슬프게 했을지도 모르나 그는 이제 그런 상대를 아주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있어서의 자기의 활동의 목표로까지 여기게끔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목표를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을 점차 줄임으로써 이루어 갔으나 간혹 어쩔 수 없이 집에 있어야 할 경우에는 제3자와의 동석에 의해서 자신의 주의를 보장토록 노력하는 것이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무엇보다도 요긴한 것은 그에게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의 생활에 있어 흥미는 깡그리 이 일에 집중되었다. 자기의 권력 의식, 망치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 욕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 법정에 들 때나 동료들과 만났을 때의 외면적인 위험, 상관이나 부하에 대한 자기의 성공, 특히 자신도 느끼고 있는 사무관리상의 자기 수완 등이 항상 그를 즐겁게 했으며 그 밖에 동료들과의 회담과 회식, 호이스트 등도 그의 생활을 충실하게 해주는 것이었다. 이와 같이 하여 일반적으로 이반 일리체의 생활은
그가 마땅히 그래야 할 것으로 여겼던 바와 같이 흘러갔다. 흡속하고 품위 있게. 그는 그곳에서 7년간을 더 지냈다. 맏딸은 벌써 16살이 되었고 이 밖에 아이를 하나 더 잃어버리고 중학생인 사내아이가 남았으나 그 애가 항상 가정 불화의 원인이었다. 이반 일리치는 그 애를 법률학교에 보내려고 했으나 아내는 그에 대한 억지로서 그 애를 중학교에 입학시켜 버렸다. 딸아이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훌륭하게 성장했으며 아들아이도 착실한 편이었다.